미국에는 요즘 행복에 대한 내용의 책이 많이 출판되고 있는데 그 중에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2023년에 출판된 로버트 월딩거라는 하버드 대학교의 정신과 의사 교수와 마크 슐츠라고 하는 심리학자 교수가 쓴 The Good Life예요. 행복한 삶.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책은 하버드 유니버시티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인 얼서 브룩스가 쓴 From Strength to Strength라는 또한 행복에 관한 책이에요. 근데 이거 종교적인 책이 아니거든요. 근데 책 제목이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힘을 얻고 더 얻어. 이게 From Strength to Strength라는 단어가 이 표현이 시편 84편에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The Good Life 한국어 번역본이 나왔는데 이 책의 부제는 행복에 대한 최장 연구가 알려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아동 개발에 대한 연구는 많은데 성인 개발에 대한 연구와 이론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개발학과 교수들이 1938년에 이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1938년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당시 재학 중이던 남자 학생들 수가 그중 268명 더 됐을 텐데 그 중에 268명을 선정했고 그때는 남녀공학이 아니었죠. 1946년이 돼서 비로소 하버드 대학이 남녀공학 대학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시에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고 있던 젊은 남자 아이들 456명을 선정해서 총 724명이 연구 대상이 됐어요. 그리고 1,300명 이상 되는 이들의 자손들을 1970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450명의 청년들을 매년 만나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만나면 피검사하고 건강진단하고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을 만나서 또 인터뷰를 했어요. 가족들이 관찰하고 이해하는 아들, 그 당시에는 아들이죠. 나중에는 남편 또는 아버지가 되어서 그 자손들로부터 정보를 또 수집했어요. 450명 중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케네디에 대한 자료는 케네디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미국 국회 도서관에 프레지덴셜 아카이브에 보내져서 이 연구를 위해서 사용을 못했다고 하는 거죠. 456명 중 사망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현재 2,000명이 넘는 후손들을 포함해서 이 연구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는 건강, 웰빙 그리고 만족스러운 행복한 삶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최근에 아직 남아있는 살아남아있는 90세가 넘은 참가자들을 인터뷰하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종점에 거의 다가온 이 사람들에게 삶을 회상하는 행복에 대한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서 중간 발표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책의 출판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행복의 지름길에 대한 내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5가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춰라. 얕은 목표나 사회적 압박에 빠져서 밀려다니는 삶을 살지 말고 우리에게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한국 상황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사실이지만 또 한국 상황에서는 실천하기도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얼서 브룩스의 From Strength to Strength를 쓴 그 책을 보면 무엇을 성취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목표인 사람에게는 실망 또는 후회의 시간이 꼭 온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부유해진 것은 사실인데 행복 지수를 비교해 보면 2022년에 146개국 중 59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 OECD 38개국 중에서는 35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어요. 한국이 많은 것을 성취한 부유한 사회가 된 것은 틀림없는데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에 이민 갔습니다. 제가 저렇게 잘생겼을 때가 있어요. 한국 교육의 영향을 받아서 소위 정규 교육 과정을 밟아야 된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와이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본토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가고 1982년에 목사 안수 받고 또 철학 박사 학위를 하고 PhD를 받으면 저는 성공하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렇게 하면 성공은 나에게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PhD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있죠. Permanent Head Damage라고.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영어를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첫 목회지가 아리조나의 북동쪽에 있는 5,000명 인구가 사는 홀브룩이라고 하는 타운이었어요. 이건 도시도 아니에요. 타운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 마지막 학년에 결혼하자마자 1983년에 첫 목회지로 홀브룩 연합감리교회 파송을 받았어요. 첫 아이를 1983년에 홀브룩에서 낳았습니다. 얘가 이렇게 어떤 애가 돌잔치 했던 때고 이렇게 지금 만으로 41살이 돼서 뭐 3, 4년 전에 이제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3년 목회를 하고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PhD 과정에 입학을 했어요. 그 둘째 아이를 박사 과정 입학하자마자 1987년 여름에 낳았는데 지난 7월 달에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만으로 37살인데 이렇게 어려서 뭐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안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에요. 이때가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학교에서 풀타임으로 공부하죠. 생활하기 위해서 파타임으로 교회에서 일하죠. 뭐 학교에서도 일했죠. 3년 학과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기 전에 상담 인턴십을 University of California, 얼반에 있는 학생 상담소에서 제가 인턴십을 했어요. 인턴십 하는 것으로 생활이 안 되니까 주말에는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LA 한인연합감리교에서 또 파트타임 사역을 또 했어요. 인턴십을 마치고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죄송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풀타임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논문 쓰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논문 마치는 데만 무려 5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PhD를 9년을 걸려서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부에 있는 신학교의 교수가 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혼을 했습니다. PhD 과정 또는 PhD 받은 학생 사람들의 이혼율이 매우 높죠. 경제적으로 어렵죠. 공부하는 스트레스, 가족 관계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등등. 저는 확실히 알거든요. 제가 그 당시 좋은 아버지도 아니었고 좋은 남편도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성공과 행복을 찾아서 원했던 PhD 학위를 받고 뭔가를 성취했지만 결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또 결과적으로 가정 파탄을 경험했어요. 뭐 이혼이라는 실패의 경험은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경험이었지만 살면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절실하게 배울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에 제가 아마 되기도 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혼한 자체가 뭐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지만 배운 것이 많죠.
이혼을 하면서 다행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중요한 것에 초점을 두고 살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취한다는 것 또는 성공이라는 것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제가 몸소 체험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orthodox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력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클럽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실패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게 종교적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며 가치를 더하고 그 대가로 가치를 받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영어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력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뭐 그 스펙을 이제 쌓아야 되고 말이죠. 좋은 얘기인데 은평교회 가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교회에 경사가 났어요. 그 부목사님들 중에 그 교회에서 저희 학교에서 그 목회학 박사과정을 하라고 3사람 부목사를 보냈는데 제일 첨예한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지금 논문 쓰고 있어요. 클레먼트 목회학 박사과정에서. 그런데 이번에 저기 도남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구하는데 56명이 지원을 해서 그 중에 뽑혔습니다. 클레먼트 신학대학을 나오면 이렇게 굉장한 뭐를 발견했어요. 클레먼트 신학대학교 나왔다고 제가 행복을 개런티할 수는 없지만 이런 뭔가를 획득할 수 있는 귀한 어떤 걸음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신앙적인 책이 아니거든요. 이 책은 아직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신앙적인 언어로 이 사람이 서술한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세요? 목회자가 많이 모이시니까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가 얼마나 희생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가족.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목사. 이건 어떤 정말 아름다운 숭고한 고상한 그런 어떤 희생적 뭐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목회 상담을 가르치면서 이게 뒤집힌 것 같아요. 제가 건강하고 제가 행복하지 않으면 제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경험을 보니까. 제가 집에서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교회 사역도 안 돼요. 행복하지 않은 이 목사가 교회에 가서 매주일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고역인지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우선순위가 이렇게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혹시 교회에 가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의 사역이고 가족이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속으로는 말이죠.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가족도 교회도 건강하고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 인식을 키우라. 우리 자신과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은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하죠. 자신의 약점, 장점 그리고 진정으로 동기부여되는 것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림이가 어저께 저한테 묻는 거예요. 하는 걸 물어봐요. 저한테 지금 언제가 행복하냐요. 지금이 행복합니다. 저는 그러고 제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어떤 학생을 제가 좋아하냐요. 상담하면서 가장 좋은 학생들은 자기의 인식이 있는 학생이에요. 자기의 장점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 나의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학생이라 생각을 해요. 자기 인식을 키우는 일은 우리가 평생 지속해야 하는 사항이죠. 이것은 현역에 계신 분이나 은퇴하신 분들에게도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은퇴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유성진 목사님 포함해서 은퇴하신 후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저도 골프 치는 거 좋아하는데 작년에 고관절 교체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한 1년 반 골프를 못 치고 있는데 골프를 저를 보고 매일 치라고 그러면 아마 제 몸이 아마 배겨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뭐 건강하셔서 매일 골프 쳐서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좋죠. 그것만으로 충분한 우리 삶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죠. 다행이죠.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제 아버지가 은퇴하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 호놀룰루에서 집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하기 전인데 집에 오래된 망고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굉장히 큰 나무였는데 그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한참 동안 멀리 바라보던 아버지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해요.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일사후퇴 때 교회 친구들하고 이북에 집을 떠나 남쪽으로 피난을 오셨는데 결혼한 지 채 2년이 안 됐고 갓난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이북에 두고 온 가족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미국에 와서 20년 이상 노동하고 은퇴하셨는데 삶에 대한 무상함을 느끼셨을까?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계셨을까?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어떻게 재조정할 수 있을지 고민하셨을까? 우리가 인식을 키워가기 위해서 이런 질문은 필수죠. 동기부여가 되는 일을 찾기 위해서는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룩스 교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적을 찾는 열쇠는 자신의 내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복과 성공에 대한 당신의 정의에 달려 있습니다. 목적은 자신을 초월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을 당신이 거두는 수학으로 판단하지 말고 당신의 힘은 씨앗으로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성취와 성공의 중독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목적을 찾기 위해 외부를 보라는 것은 나를 필요한 사람들 또는 나를 필요로 하는 단체들을 살펴보라는 거죠. 서번트 리더십, 이 단체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면 또 이 단체의 사역을 위해서 목적의식을 느끼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그것도 소중하죠. 저는 교수로서 가장 만족스러운 일은 젊은 청년들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꽃 피우지 않은 미래가 확정되지 않은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좀 더 나은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이상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 마음을 아직도 설레게 합니다. 저도 나이가 좀 드니까 말이죠. 학문적 논문 한 편 쓰는 것보다 청년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이 더 즐거워요. 그래서 매 학기마다 한 번, 두 번 우리 학생들 저희 집에 불러요. 그래서 파티를 해요. 이건 졸업 때 사진이고요. 우리 김남준 교수하고 한국 교수님 한 분 더 계신데 졸업생하고 이제 같이 이런 찍은 사진이에요. 클레어먼트 신학대학원에서는 매년 졸업식에서 교수 한 명을 선정해서 선출해서 표창을 합니다. 학생들이 뽑는 상이에요. 투표를 해서 가장 훌륭한 올해의 멘토 교수를 뽑는 건데 2023년 5월 졸업식에서 학생들이 저를 뽑았더라고요. 우리 모두 우리의 인식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또한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일들을 파악할 때 우리는 행복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여라. 안전한 영역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라는 겁니다.
좀 도전적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안 해본 일도 하고 안 가본 것도 좀 가보고 너무 익숙한 생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종점에 가까이 왔다면 인생의 끝내지 못한 과제에도 주의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불확실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끝낼 수 없는 일도 많이 있어요. 끝내지 않은 일들을 정리하고 마칠 수 있다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삶의 많은 일들에 대해 어쨌든 또 관계에 대해 우리는 불확실성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불확실성을 용납할 수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끝내지 못한 과제들을 끝낼 수 있도록 하되 너무 강압적 압력을 받지는 말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관계를 우선순위하라.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은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 필수적 사항이죠. 가족, 친구, 연인과의 관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월딩거 교수는 제안을 해요.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행복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가 다 이구동성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행복한 삶,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75년간 연구해 온 중간 발표에 의하면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강력한 사회적 연결과 인간 관계인데 이것이 우리의 웰빙과 행복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혼한 후에 변한 것 중에 하나는 관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또 관계가 제게 가장 중요한 삶의 초점이 됐어요. 제가 이혼한 후에 제 아들과 딸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를 했습니다. 뭐 어려운 과정이 당연히 뭐 많이 있었지만 다행히 아이들이 잘 자라줘서 둘 다 잘 입학했고 결혼했고 뭐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재혼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저를 잘 이해해주는 좋은 아내를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제 아이슬란드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폭포가 뒤에 있고 이제 거기서 같이 찍었던 사진이에요.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새로 배웠습니다. 내가 원하고 나하고 저렇게 이렇게 잘 맞는 사람들만 친구로 삼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양한 친구들이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말이라도 다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친구가 필요하답니다. 그게 배우자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다면 그런 친구를 꼭 두라는 겁니다. 내 속을 다 털어 보여줄 수 있는 친구도 필요하지만 가끔 만나서 식사하든지 골프를 치든지 새로운 무엇인가를 함께 배울 수 있는 친구도 필요하죠. 때로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친구도 필요합니다. 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겁니다. 2022년 한국에서 발표한 남녀 평균 수명 통계가 있는데 한국 남성은 평균 수명이 80.6세, 한국 여성 평균 수명은 86세로 나와 있어요. 남자 수명 80.6세는 OECD 국가의 9위, 여성은 OECD 국가의 2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한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장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분들은 그러세요. 남자가 남편이 잘해주니까 뭐 어떻게 오래 살고 아내가 아주 뭐 편하게 사니까 그러지 않냐 하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조금 더 들어보세요. 일본 에히메 대학 연구팀이 농촌에 거주하는 60세에서 84세 노인들을 4년 반 조사한 결과 남성은 호래비가 된 경우 아내가 있는 경우보다 사망률이 무려 80%가 높아요. 반면에 여성은 남편이 있는 경우 사망률이 과부가 되었을 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남자는
아내가 있어야 오래 살고, 여자는 남편이 없어야 오래 산다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결혼은 이득이 되는데 여자들에게는 결혼이 이득이 안 되는 거예요. 가부장 문화와 제도에 어떻게 생각하면 문제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배우자가 죽고 나서 혼자 사는 기간이 평균 15년이래요. 근데 남자는 아내가 죽은 후에 1.5년밖에 더 못 산대요. 이런 통계도 이런 경향을 뒷받침해 주죠. 그래서 미국 예일대 의과대학에서 6년간 305쌍의 노년기 부부들을 대상으로 부부 관계와 기대 수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공처가이고 아내가 강한 경우 남편의 기대 수명이 가장 짧았어요. 오늘 집에 가서 주도권을 행사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아내가 온순한 전통형 가정의 부부일 때 가장 오래 살았어요. 남녀 모두 강한 성격의 부부는 서로 성격이 다른 부부에 비해 일찍 죽는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남편으로서 장수하기에 주도권을 잡으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남편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전통형 가정의 기대 수명이 가장 길게 나온 것은 부부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적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모님이 많이 받아들여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으로 분석이 됐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아내와 남편이 동등한 평등한 동반자 관계의 경우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스트레스와 긴장이 적은 관계일수록 장수할 확률이 높은 결과를 볼 때에 원만한 부부관계일수록 오래 사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부부가 행복하지 않은 부부보다 장수한다는 것은 이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사람이 필요하고 서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출장을 자주 가는 편인데 그런데 혼자 잘 때에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시차가 없는 그런 곳에 가서 그런 곳으로 여행을 가더라도 혼자 잠을 자면 잘 자지를 못합니다. 물론 집이 가장 익숙하고 내 침대가 편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런 것을 연구한 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5만 년 전에 인간은 동굴에서 살았죠. 그 당시 혼자 있다고 하는 것은 생존에 아주 위험했죠. 그래서 인간의 뇌에는 혼자 있어서 위험하다는 의식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자리도 같이 하는 것이 더 건강하다는 겁니다. 유 목사님, 잠자리 같이 하세요? 아니면 따로 방을 쓰세요? 비밀이에요? 네. 그 얘기를 못 하시는 분들은 방을 따로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같은 방을 쓰거든요. 네. 왜 나이가 들면서 방을 따로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것이 더 편하다고 해요. 편한 점도 있겠죠. 그걸 집에 가서 오늘부터 바꾸시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인간은 가족과 함께 또는 친구와 함께 어울려 살도록 우리 뇌가 그렇게 디자인됐다는 겁니다. 가족 관계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반대로 가장 힘든 짐이 될 수도 있겠죠. 가족 관계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시간과 노력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관계가 나의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관계가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직접 체험한 그런 사실이기도 합니다. 요즘 연구에 보면 말이죠. 외로움이 우리 건강과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흡연보다 나쁘다고 해요.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 비를 피우는 것과 동일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의학 학술지에 발표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Surgeon General이 이 얘기를 몇 년 전에 했죠. 가족 관계 또는 친구 관계가 우리에게 자원이 될수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 저와 함께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도 바래요. 행복한 삶, 이 책에서는 좋은 관계의 유지와 좋은 관계의 개선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하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관대하라. 우리는 주는 만큼 받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관대한 행위를 하면 우리 내에서 좋은 화학작용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화학작용이 일어나죠. 제가 기억하면 할수록 항상 제 마음속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 작은 할아버지가 제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의 셋째 아들이 목사인데 작은 할아버지였어요. 이분은 1920년대 일본 유학 갔다가 이제 미국으로 다시 또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이제 목사가 돼서 미국에서 계속 이제 남아서 이제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그분 이름이 세뮤얼 리예요. 그분은 이동진, 그래서 T 세뮤얼. 그래서 제가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서 제 이름을 K 세뮤얼이라고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내가 사무엘 상소고 너는 사무엘 하소야. 생각을 하셨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의 첫 목회지 두 군데가 말이죠, 워싱턴 주와 오레곤 주에 있는 인디안 레저베이션에 있는데요. 우리 유성기 목사님도 오클라호마에 인디안 레저베이션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목회를 이제 하셨잖아요. 두 번째 목회지에 갔는데 어느 날 저희 장할아버지가 어디로 이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첫 목회지에 알았던 어떤 인디안 여자가 이사를 가서 근처에 살고 있어서 그 집에 들려서 신방을 해야 하고 가야지 하고 들어가서 방문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게 1940년대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가려고 차를 시동을 걸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막 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Reverendly wait a minute. 기다리라고 말이죠. 이 목사님 무슨 거 듣고. 그래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 목사님 10불 있어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분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이동진 목사님 때때로 도와주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했던 분인데, 그래서 이동진 목사님 생각에는 이분이 또 돈이 없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가 보다. 이게 1940년대니까 10불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아마 크겠죠. 근데 이동진 목사님이 아는 거예요. 아직도 집에 갈 길이 먼데 내 주머니 지갑에 남아있는 돈이 딱 10불인 걸 이분이 알아. 근데 그 10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다 하다가 그래서 20불 줬대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냥 아주 해피해서 말이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서 방에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이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스름돈 있습니다 하고서 주는데 열어보니까 20불짜리를 주더라고요. 이분도 오랜만에 신방으로 온 이 목사님 고마워서 10불을 주고 싶은데 20불짜리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잘라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 주고서 이걸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사랑의 거스름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관대하다면 우리들의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상호 관대함을 이렇게 베풀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주는 만큼 받아요? 아니죠. 주는 것보다 더 받아요. 관대하다는 것은 돈 문제만이 아니겠죠.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이 얘기를 제가 할 때마다,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뇌 속에서는 엔도르핀이 나와서 도는 것 같아요. 아주 기분이 좋거든요. 여러분도 기분 좋으시죠? 네. 자, 새로운 행동, 반응, 새로운 것을 배워라. 돈 쓰는 것도 배워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이북에서 사실 때는 그렇게 가난하게 사신 분이 아닌데
남한에 와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친척과 무슨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대팡 싸우고 말이죠. 대팡 싸우고서는 제가 태어나서 자랄 때는 너무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것보다 가난하게 자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아주. 저희 어머니한테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난폭해지기도 하셨고 생활이 너무 이제 타이트해지니까 돈은 아버지가 다 이제 통제하고 말이죠. 굉장히 이제 큰 무주세가 되는데 그렇게 평생을 사신 분이 나중에 은퇴하고도 여유가 있는데 돈 쓸 줄 모르시더라고요. 돈 쓰는 것도 배워야죠. 제 아내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인데 저보다 훨씬 더 돈 많이 번 사람이고 제 아내도 그래요. 이 사람은 뭐 내놓으라 하는 뭐 그런 뭐 가문의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돈 쓸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결심을 했거든요. 우리가 죽을 때는 아이들 뭐 다 커서 뭐 다 자기들 밥벌이 다 사고 잘 사는데 유산을 물려준다 그런 거는 우리 생각하지 말자. 우리 돈이 있는 것은 다 쓰고 죽는다. 다 기부하고 죽는다. 그렇게 우리는 결심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돈 쓰는 법을 열심히 잘 배우고 있습니다. 관대한 것도 배우는 거죠.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 주는 게 힘들더라고요. 관대함을 배워보지 못한 사람은 관대하기가 아주 힘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것이 많지만 나의 언어가 또한 관계의 개선과 관계의 치유를 위해 공헌하고 있는가. 나의 언어가. 우리가 돈이 중요한 재산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돈으로 사지 않아도 가질 수 있는 재산은 우리의 언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언어. 만냥 뜻을 어떻게 맛 한마디 감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만큼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이죠. 저희 어머니가 말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제가 나중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하다가 고등학교 때도 보니까 제가 목사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제 목사하겠다는 소명을 받고 2학년 올라가면서 공과대학을 했거든요. 원래. 제가 수학, 과학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이제 그만두고 인문계 쪽으로 이제 과목을 선택을 하고 대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아이오와에 있는 아주 조그만 시골의 어떤 미국 인문계 대학교로 이제 전학을 했죠.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목사하려고 그러는데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너같이 말주변 없는 나이가 어떻게 목사를 하고 네 성격에 어떻게 목사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때 사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 되는 게 더 도전적이고 힘든 일이었어요. 저는 제 자신을 몽땅 다 이걸 뭐라 그래요? 아주 그냥 다 개혁을 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목사 되는 과정은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이었는데 아니 1982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 목사 안수 받는 것이 엄청난 정말 기대한 그런 그 과정이었는데 말이죠.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났더니 나는 달라진 게 없어. 그때도 말이야.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도 제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리고 제 어머니에 대해서도 어머니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으면 그렇게밖에 말씀하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좀 반대하자고 그러는데 말이죠. 반대심이 저도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받은 것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것도 관대하게 생각하고 잊을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겪고 경험하는 일에 대해 급진적인 호기심을 키워라입니다. 영어로 하면 radical curiosity예요. 급진적인 호기심. 너무 자기 자신의 필요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안중에 없죠. 다른 사람이 안중에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관해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또한 그만큼 대화를 잘하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으니까 뭘 물어보고 싶은지 뭘 알고 싶은지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어저께 저녁을 먹는데 우리 하민이가 저한테 시작해서 끝날 때도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저를 인터뷰를 하러 나왔더라고요. 그런 호기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면서.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그런 호기심이 있다 그러면 아마 신방 가서 우리가 묻는 질문과 대화하는 그런 대화의 내용도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에 대해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또한 공감력을 키우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공감력을 키워요. 공감력과 이해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급진적 호기심을 키우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사항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라.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도전적인 새로운 경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가족이 하와이로 1974년에 이민을 갔습니다. 올해가 딱 50년이네요. 네. 17살 때 이민을 갔으니까 이렇게 하면 제 나이가 금방 나오죠. 17살 때 이민을 가서 50년이 흘렀습니다. 제 어머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섬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아서 국민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것을 평생 원망하셨어요. 근데 하와이에 오니까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가 많은 겁니다. 다이아몬드 보석 반지를 세팅하는 어떤 그 기술을 배워서 거기에 취직을 했어요.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니까 어머니의 건강이 훨씬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은퇴한 후에 맥킨리 하이스쿨, 제가 졸업생인데 그 맥킨리 하이스쿨의 성인 학교에 등록해서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유산 중에 하나가, 저한테 남기고 한 어머니의 유산 중에 하나가 이게 5인치, 7인치 아주 작은 이런 공책이에요. 표지에 진한 파란색 밤하늘에 노란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에 본인이 직접 쓴 본인의 이름 캐런 리라고 제 어머니가 손글씨 썼어요. 그리고 그 공책을 열어보면 제 어머니가 영어로 장문한 내용이 있어요. 어머니가 장문을 해가면 성인학교 선생님의 이름이 제넷 시타 바타라는 분인데 그분이 영어로 답장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보여주는 이 내용은 제 어머니가 쓴 그대로, 스펠링이 틀렸으면 틀린 대로, 문법이 틀렸으면 그대로 제가 쓴 내용이에요.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 아까 보니까 영어를 잘하시던데 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I was absent during 2 weeks. 이게 대문자로 쓰면 안 되는 건데 썼어요. Because I had bad cold. 감기가 걸려서 2주 동안 결석을 했대요. 성인학교. So I went to school today. I felt better. I thought, look like nice every student and even teacher too, because I miss my classes very much. Also learning is good for me. 여기는 무슨 말을 하시려고 했는지 제가 내용은 아는데 문법적으로 이렇게 틀리고 뒤죽박죽대고 했는데 이거를 창피해하지 않고 이렇게 써서 1998년 2월 4일에 써서 선생님한테 주니까 선생님이 답장을 한 겁니다. 2월 5일 날 Dear Karen, I'm glad you are back in school again. 다시 학교에 나와서 나도 반가워요. We missed you. 보고 싶었습니다. Learning is good for everyone. 여기 마지막에 했더니 Learning은 나한테 너무 좋습니다. 했더니 선생님이 Learning is good for everyone.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죠. 나도 내 학생들에게 많이 배워요. 그리고 쟤네 시타바타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 또 이제 이게 편지입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My favorite person in the world is my son who lives in Washington D.C. 제가 웨슬리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칠 때에 그때 이거를 쓰셨어요. 1998년 2월 10일. I see him about once in 3 years. 3년마다 저를 한 번 본대요.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자주 된 것 같은데 어머니가 기억하고 생각하기에는 3년마다 저를 한 번 본답니다. We keep in touch by telephone. 전화로 서로 연락을 하는데 We call each other about twice a month. 한 달에 2번쯤 전화 연락을 하는데요. 이게 띄었어야 되는데 붙였었어요. We talk about many things, especially because we live so far apart. 우리는 많은 것을 떨어져 나눠졌기 때문에 전화로 대화를 많이 합니다. 아들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썼어요. 그거를 읽고 선생님이 또 그대로 답장을 했습니다. 나도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압니다. 제 아들이 로스앤젤레스에 사는데 저도 제 아들을 많이 보고 싶어합니다. 지금 우리 컴퓨터가 있어서 우리 이제 이메일을 합니다. 전화하는 대신에 이메일을 합니다. 이메일의 문제 중에 하나는 내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이제는 결혼했고 내 아들은 나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현재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내 남편의 70세 생일입니다. 날씨가 아주 좋아서 오늘 뭐 해가 화창하고 밖은 선선한데 이게 플라워 꽃인데 스펠링이 틀렸습니다. 네. 꽃이 너무나 오늘 아침에 아름답습니다. And I didn't have this thing.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건데 그 다음에 오늘 점심 때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습니다. 라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썼어요. 이 영어 노트북에 제 한 이때만 되면 제가 이렇게 말이죠. 이렇단 말이에요. 제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고 가족을 위해 늘 참고 견디고 인내했던 따스하고 포용적이던 어머니의 마음이 이 노트북에 담겨져 있습니다. 영어를 몇 년 배워서 제 아버지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하셨어요. 은퇴한 노인이 돼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노인으로서 성인 학교에 나가 영어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워하셨거든요. 그리고 영어 실력이 드니까 대단히 만족스러워하셨어요. 아주 행복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 모두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시고 새로운 것을 배우시기를 권합니다. 새로운 악기도 배우세요. 가능하다면 또 혼자 살고 계시다면 혼자 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지 몰라 연애도 하세요. 새로운 친구도 사귀세요. 혹시 무슨 이유로 평생 자존심, 열등감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았다면 이제 여러분들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새롭게 타이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제일 매력 있는 사람이야. 자신에게 안 해본 이런 말도 새롭게 던져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사항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왜 실천하기가 쉽진 않아요. 이 사항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의도적인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의도적인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없으면 이 상황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주위의 눈치만 보지 마시고 이제까지 살았던 테두리 속에서만 살지 않아야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대감에 그걸 충족시키는 그 삶을 살아가지고는 우리가 이 5가지 지킬 수가 없어요. 좋은 삶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현재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미래에 충만한 삶을 우리가 쌓아가는 거죠. 이것이 행복한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죠? 여러분 연령이 다 어떤지 모르지만 청년도 계시고 장년, 노인도 행복한 삶을 향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75년 된 행복에 대한 최장 연구가 알려주는 교훈. 이 책을 마치면서 월딩거 박사가 이런 결론을 내려요. 우리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은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이 이미 삶의 대부분을 살아온 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연구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책을 쓴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공유할 수 없었던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번영에 대한 대규모 연구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는 나이가 몇 살인지, 생애 주기 중 어디에 있는지, 결혼을 했는지, 혼자 살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성적이거나 외향적이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81세인 제 어머니께서 2015년 1월 19일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LA의 굿 사마리탄 하스피털에 실려오셨어요. 심폐소생술 금지 명령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때 제가 한국에 있었어요. 학교에. 기관 내관으로 호흡을 유지하고 일주일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금방 다시 돌아왔어요. 주치의와 논의를 했죠. 또 그 당시 제 두 형제와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2015년 1월 30일 금요일에 어머니의 모든 보조 장치를 제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본인의 의견이 분명했어요. 멋도 부리고 아름다움도 아는 여인이었지만 또 한편 현실주의자였거든요. LA 요양원에 정착한 후 저한테 집에서 스카프를 하나 갖다 달래요. 그래서 저는 목이 서늘해서 뭐 스카프를 가지고 오라시나 생각을 했는데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어머니에게는 어떤 존엄성과 존경심이 아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스카프는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과 그녀를 아름답게 느끼게 해주는 작은 장식품을 아직도 여전히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아마 매 순간순간 상기시켜 주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자신의 시신이 사망 후 UCLA에서 연구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UCLA에서 폐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치병이거든요. 그리고 그 병의 뭐 원인이라든지 치료병을 잘 몰라요. 폐고혈압자 환자들은 심장에서 이거 핏줄이 이제 폐로 들어가서 산소를 픽업해가지고 뇌로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산소를 픽업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m 가다가 어지러워서 저희 어머니는 쓰러졌어요. 그래서 산소기를 가지고 항상 다니셔야 했었죠. 그래서 폐고혈압 환자 1000명 대상 연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26번째 연구 대상이었어요. 제 어머니는 그 금요일 이틀 전에 눈을 뜨셨어요. 중환자실에 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저를 보고 저를 알아보셨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나를 알아봐 줬다는 사실이 두고두고 마음에 남더라고요. 기관 내관을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는 오래전 어머니가 사전 지시서에 서명했을 때 이런 대화를 벌써 많이 나눴거든요. 제가 작성한 사전 지시서가 아니라 본인이 남편과 함께 자진을, 제가 그렇게 하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와 함께 두 분이 자진해서 그렇게 작성하신 거예요. 하와이에서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발관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했어요. 엄마, 이 발관을 하지 않으면, 발관을 하면 의사들이 더 살 수 없을 거라고 해.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관 절개술을 하고 여기다 튜브를 띄어야죠. 배로 또 구멍을 뚫어서 영양간을 삽입해야 되는데 라고 제가 덧붙였어요. 어머니는 제가 말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계셨죠. 그래서 고개를 좌우로 흔드시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어머니가 눈을 감고 어떤 반응을 뭐 이렇게 이끌어내려고 해도
무시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삶과 죽음이 본인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렇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금요일, 제게는 성금요일이에요.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호흡 장치가 다 벗겨졌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이 없으셨어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점점 더 많은 양의 몰핀이 투여가 됐죠. 저는 그때까지도 어머니가 다시 소생할 수 있지도 모른다는 그런 소망도 있었어요. 어머니 옆에 4시간 반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숨을 거두셨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신 것은 제가 두고두고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아들과 가족들에게 남긴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죠. 그런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람 한 사람, 딱 한 사람을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이분은 여러분에게 이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겐 중요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나 연인, 친구, 직장 동료, 형제, 자매, 부모, 자녀, 심지어 어린 시절 우리의 은사일 수도 있겠죠. 이분은 여러분이 이 강연을 듣고 있는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실 수도 있을 테고 다른 도시, 다른 나라에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분은 지금 어떤 위치에 와 계신가요? 그분은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분은 여러분에게 누구신가요? 이제 그분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에게 무엇에 대해 감사하고 싶은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그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강연이 끝난 후에 그분에게 전화를 거세요.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행복한 서번트 리더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